안녕하세요. 김다혜입니다. 제가 먼저 제 토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 글의 제목을 남정욱 교수님께서 써주신 발제문을 보고 좀 영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4페이지를 보시면 4페이지 마지막 남정욱 교수님이 써주신 게 좀 가상의 운암 일기를 쓰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일기 말고 맨 밑에 별표에 보면 운암은 1965년 7월 19일 0시 35분 붕했다. 건국의 아버지를 치워버린 대한민국은 압이 없는 나라로 전락했고 가장 잃은 집안이 대부분 그러하듯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저는 사실 제일 먼저 그리고 사실 맞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정확한 현실이고 이거를 듣고 제가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영화 국제시장이었어요. 여기 다 보셨죠? 영화 국제시장. 영화 국제시장에서 주인공인 덕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어릴 때 전쟁통에 아버지를 잃고 한 가장으로서 우리 집을 지키겠다고 정말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어서까지 베트남도 가고 독일도 가고 정말 일평생을 고생한 사람인데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다 기억하세요? 이제 할아버지가 돼서 이제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 자기 자식들과 손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덕수만 거기서 소외되는 게 그려져요. 다른 자식들이랑 손자들은 좋다고 이렇게 박수치고 노는데 혼자만 거기에 끼지 못하고 작은 방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보면서 아버지 저 이만하면 잘 살았지 하면서 이제 우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나는데 결국에 덕수뿐만 아니라 이제 그 영화 보시고 솔직히 안 우신 분이 없을 거예요. 다 공감이 많이 돼서 덕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한국의 아버지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가정에. 아까 여기 영상에서도 나왔는데 건국의 아버지가 왜 설 자리가 없느냐. 근데 저는 설 자리가 없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덕수도 왜 설 자리가 없었냐면 가족을 위한다고는 했지만 결국 집에 있었던 시간이 없고 밖으로 나가서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온 거예요. 물론 그 돈 때문에 지금 잘 사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집에 있는 자식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 나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맨날 밖에 있고 그러니까 아무런 교감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당연히 우남 이승만 대통령 저도 존경하고 그분이 아니었으면 이 땅에 절대 이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시작될 수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아까 처음에 영상에서도 보셨을 때 해방이 된 다음에 한국 사람들한테 무슨 제도를 원하냐 하면 대부분 다 아까 정답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원했어요. 결국에 이승만이 이제 덕수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이 든 게 집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그런 자본주의나 민주주의 같은 선물을 바라고 있지도 않아. 그냥 나는 이렇게 아빠가 집에서 같이 옆에서 돌을 던지든 하든 그렇게 옆에 있는 아빠가 더 좋은데 이승만 대통령은 밖에서 너무 열심히 일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선물을 사서 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그 선물을 혜택을 보면서 그 선물이 뭐가 좋은 건지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건 거죠. 근데 그게 그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런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설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이제 김학원 교수님께서도 당시 어떤 조약 같은 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맞아요. 정말 아무도 없었는데 근데 아무도는 아니고 사실 적어도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윤치호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윤치호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윤치호는 1866년부터 1945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승만 대통령보다 이제 10년 정도 빨리 태어났고 20년 정도 빨리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윤치호는 조약을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이승만보다 사실 더 먼저 영어를 더 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윤치호가 또 엄청나게 방대한 양의 일기를 남겨요. 1883년부터 1940년대에 이르기까지 60여 년을 일기를 쓴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일기를 이제 제가 좀 공부하는 전 학생이니까 이제 그 일기를 하나하나 좀 보는 걸 좋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둘이 교집합이 또 사실 많거든요. 독립협회 회장이었고 윤치호가. 그래서 윤치호의 일기에 이승만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진 않을까. 그래서 찾아봤는데 역시나 이제 이승만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 토론문이 13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토론문의 이제 제목을 바깥일에만 신경 쓴 아버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집안일만으로 벅찼던 아버지 윤치호 일기를 통해서 좀 이승만을 한번 다시 바라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이승만 박사가 미국, 유럽, 해외를 돌아다니시면서 오랜 기간 동안 애쓴 거는 뭐 여기 와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생각을 해보니 그럼 과연 이승만이 국내에서 했던 일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1897년에 배제학당을 졸업을 합니다. 1897년에 배제학당을 졸업하고 바로 그 다음해인 1898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1월 1일에 처음에 협성회 회고라는 신문 같은, 일종의 신문 같은 건데 그걸 창간하고 주필로 논설,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3월에는 독립협회. 그래서 독립협회가 종로에서 만민공동회를 이때 열었는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도 만민공동회 많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만민공동회에서 이제 이승만 박사가 연설도 잘하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다 사람들 많이 모이면 앞에 나가서 마이크는 없었지만 당시에 마이크 들고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 다 이승만이 해야 된다. 이승만 말도 잘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독립협회를 통해서 만민공동회에서 활동을 했고, 하나가 이 만민공동회 활동이고, 두 번째는 신문. 아까 그 협성회 회고도 그렇고 매일신문, 우리나라 한국 최초의 일간지 매일신문을 창간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창간해서도 주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8월에는 제국신문을 창간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독립협회가 좀 세가 커지고 특히 만민공동회가 굉장히 많은 사람을 운집시켰기 때문에 이제 당시에 좀 이제 뭐 수구파라고 해야 될까? 기존의 권력들이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독립협회를 이제 견제하게 되는데 그때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독립협회가 공화정을 실시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즉 왕 없애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음모를 해요.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승만 대통령도 공화정을 생각하진 않았어요. 왕을 당연히 있는 걸 생각하였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음모를 해갖고 독립협회 사람들 17명이 수감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도 또 배제학당 학생이랑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농성을 해요. 풀어달라. 그래서 결국에는 풀려나요, 금방.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그해 12월에 만민공동회를 다시 한번 개최를 합니다. 근데 그때 결국 또 모함을 받아서 그해 겨울 12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가게 되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 보면은 이 1898년 1년 1월부터 12월까지 정말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시고 12월에 감옥에 가시고 6년 동안 감옥에 있고 그 다음에 바로 미국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는 한국에서 활동을 한 게 딱 이 1년 한 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에 윤치호 일기에 등장하는 이제 이승만 이름을 좀 같이 제가 그래서 일기를 다 넣어서 이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자세히 보시고 제가 좀 포인트만 집어서 말을 하면 만민공동회에 아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좀 역사적으로 유명해서 다 아실 텐데 고종이나 그런 수구파들이 보부상들을 모집해갖고 이렇게 무력 충돌이 났어요. 만민공동회 사람들이랑 보부상 사람들이랑. 그래서 이 독립협회 사람들이 우리도 투석군을 고용해야 된다. 돌 던지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도 실제로 좀 고용을 해요. 물론 이제 뭐 돈으로 사람 샀다기보다는 어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더 모으기 위한 행동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집회를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뭐 일당까지는 안 줘도 최소한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가서 뭐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 이 만민공동회가 한 번 열리면은 최소한 밥값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윤치호 일기에 그 돈이 자세하게 얼마인지가 나오는데 제가 14페이지 C로 해놨던 C가 이제 12월에 만민공동회를 다시 개최했던 그 상황인데 그때 윤치호는 만민공동회를 다시 하면 안 된다, 지금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왜냐면 우리가 지금 자금 없이 대중집회를 시작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지난번에 이미 만민공동회를 했을 때 이번에 거의 20일 동안 집회에서
7천에서 1만 명의 투석군 식비로 매일 200~300엔씩 돈을 지출하였다. 그래서 결국에 이 15페이지 7번에 보면은 이제 이 집회 이후로 독립협회가 3,200달러 이상을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 식비로 하느라. 근데 이제 이 3,200달러 빚을 져야 되는데 그럼 누가 돈을 내냐?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7번에 1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집회 시작하면은 그런 기금, 요즘도 후원금 이런 거 많이 모으잖아요. 우리 기금 할 수 있다. 그런데 윤치호가 거기에 대해서 한때 집회가 시작되면 기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희망을 품기도 했다. 하지만 이 한때가 너무 빈번했다. 그러니까 집회 한 번 정도 하면 사람들도 뭐 뜻에 동감해서 돈 모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이걸 연속으로 하면 사람들이 돈을 모으겠냐. 그래서 이 자금에 대한 걱정을 이제 하고 그 독립협회의 사람들이 물론 다 여기 있는 사람들 애국심 있고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긴 한데 이때 당시의 대표가 고영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5페이지 읽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제 고영근이 민영기랑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고영근이랑 민영기가 고영근은 독립협회 대표고 이제 민영기는 수구파 쪽 사람인데 둘이 좀 어떻게 말 좀 잘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리를 불렀는데 고영근이 너무 대놓고 좀 무식한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윤치호가 그거를 보면서 서로 지금 우리가 다른 편이긴 하지만 좀 잘해보려고 하면은 이성적으로 말도 해야 되고 서로 다른 말이어도 좀 들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고영근의 행동이 전형적인 조선인처럼 행동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윤치호 얘기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윤치호의 생각은 이때부터 윤치호가 독립협회 회장을 하고 정말 뭐 공부도 누구보다 열심히 한 사람이었어요. 뭐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 러시아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윤치호는. 그런데 조선 사람들이 너무 조선 사람 성격을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결국에 이제 독립협회 얘기를 좀 마무리를 하면은 아까 3,200달러의 빚을 졌는데 그것도 내가 다 돈을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고 아무도 그 자금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는 건 거예요. 책임질 사람 윤치호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17페이지를 좀 보면은 17페이지에 그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감옥으로 가는 상황이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F, 13페이지 제가 17페이지 F에 써 있는 건데 뭐 오늘 이건 저기다. 탈출. 이승만 대통령이 탈출하신 거, 탈옥하신 거 아시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감옥에 갔는데 중간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탈옥하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탈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탈옥을 오후 3시, 1899년 1월 30 오후 3시에 최정식, 서상대, 이승만이 감옥에서 탈출했다. 최정식과 서상대는 산문 출판사에 들어가서 탈출에 성공했지만 겁에 질린 이승만은 마침 서대문 거리를 지나가던 군인들에게 잡혔다. 이승만은 상당히 생각이 짧다. 그는 결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막 알렌도 굉장히 힘쓰고 해서 바로 석방될 수도 있었는데 이 탈옥한 것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윤치호 생각에는 왜 이런 생각이 짧은 행동을 하냐 이승만 이렇게 비판을 한 거고 이제 이 6년 동안은 이승만이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이승만에 대한 얘기가 없고 그 다음 주의 일기가 이제 이승만이 나오는 날 그 고종의 특사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4시에 8월 9일 4시에 거의 6년 동안 수감 생활을 마치고 어제 석방된 이승만을 방문했다. 그는 수감 생활 동안 영어 실력이 일취월장에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고 이승만 대통령도 이제 배제학당 졸업하면서 영어 실력이 이제 꽤 괜찮으셨지만 그 감옥에 있으면서 번역을 하거나 해서 영어 실력을 더 늘렸어요. 근데 윤치호는 이미 그때 이승만보다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보고 영어 실력 늘었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이승만은 특사로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고종의 그 지령을 받고 이제 떠나게 되죠. 근데 이제 이승만이 떠난 후에도 그 윤치호도 이승만이랑 공통점이 또 하나가 있는 게 이제 기독교 신자였어요.
기독교 신자여서 이승만이 떠난 이 1910년대 일기를 보면은 이때 YMCA에 많이 출근을 합니다, 윤치호가. 그래서 YMCA를 출근해서 거기를 통해서 뭐 이승만 편지도 주고받고 이런 정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여기 다 재미있어서 제가 일단 다 첨부는 했고, 그 1918년 5월 7일 일기, 17쪽의 5월 7일 일기를 보면은 지금 하와이에 파벌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이승만 파벌이고 다른 하나는 박용만 파벌이다. 박용만은 명백한 공금 횡령으로 체포되었다. 조선인들은 박용만이 굉장히 파렴치하고 이승만이 사심없이 헌신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한국 조선에 있지만 계속해서 그 외부의 동향에 집중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18년 일기 다음이 1919년입니다. 1919년은 또 하나의 조선에서 3.1운동이 일어났던 해이죠. 그래서 이때 3.1운동의 윤치호는 회의적이었어요. 이게 당연히 현재 뭐 학계나 일반 사람들은 윤치호는 친일파라서 3.1운동 그렇게 한 거다 했지만, 윤치호 좌우명이 이제 물지 못하면 짓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3.1운동 같은 게 너무 그 무익하다라는 건 거죠. 물론 그 마음은 내가 너무 알겠다. 나도 그래서 그 마음에 공감을 하고 그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픈데, 더 가슴이 아픈 게 그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짓을 하고 있는 허튼 데 힘쓰는 게 너무 안타까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1919년에 그 뭐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상해 임시정부 사람들도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이승만 대통령도 계속 밖에서 열심히 뭐 모금도 하시고 이 일을 하시고 있었는데, 1919년 4월 13일 일기 18페이지에 있는 여기에서 그 이승만이 그 뭐 편지를 보냈는데 그거를 윤치호가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재미있어서 제가 좀 가지고 온 게 2번, 1919년 4월 13일 2번 일기를 보시면, 안창호가 이승만에게 재미 조선인들이 낸 기부금은 1만 달러에 달하는데 하와이에 거주하는 조선인들이 낸 기부금은 시시하게 1,000달러뿐이라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고 불평하면서 안창호 자신이 직접 하와이에 가서 기부금을 더 많이 모집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뉴욕에 도착한 이승만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6번에 서재필 씨는 조선을 홍보할 잡지를 발간하기 위해 50만 달러를 모금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도 좀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결국에 독립운동을 어떤 형태로 하든 가장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가 진짜인 게, 제가 밑에는 잠깐 이승만 일기에서 따왔는데, 이제 이승만 일기는 뭔가 좀 구체적으로 있다기보다 좀 사실 중심으로 간단하게 쓰여있는 게 많은데, 19페이지에 이승만 일기 1월 22일 일기를 보시면 안창호에게 1,119불 50센트를 지불했다. 그러니까 아까 윤치호 일기에 나왔죠. 그 정도 줬는데 이제 안창호가 보고선 이게 얼마 되지도 않다, 시시하다. 그래서 안창호가 오는 얘기도 써있어요. 안창호가 결국 와요. 그리고 2월 일기에도 이제 서재필 박사가 그 민규식이랑 장택상한테 니네 50만 불씩 좀 내라, 우리가 잡지를 출간할 거다, 이런 얘기도 이승만 일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 마지막에 4월 10일 일기가 사실 제일 재밌는데, 4월 10일에 안창호가 호놀룰루를 경유하여 상해 출발, 그는 아무런 통지 없이 캘리포니아를 떠나. 그러니까 이승만은 일기에 막 사사로운 어떤 감정이나 이런 걸 쓰진 않았지만, 안창호 일기를 보면은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안창호가 이제 빈정이 상해 온 거죠. 처음 올 때부터 돈 왜 이렇게 못 걷었냐. 그러니까 와갖고 하고 그냥 이승만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외부에서도 계속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20페이지에 또 1919년 4월 같은 해에 일기를 보면, 제가 굵게 칠한 부분 같이 봐주세요. 그러면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까 사진으로도 나왔던 상해 임시정부가 결성이 된 걸 받아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었다. 임시정부는 조선인들에게 총독부에 세금을 내지 말고 분쟁을 해결하러 일본인 법정에 가지 말라는 훈령을 발표했다 라고 말을 했는데,
윤치호 생각은 너네는 그 지금 상하이에 있거나 밖에 있으니까 야 일본 사람들한테 세금 내지 마. 뭐 문제 있어도 일본인 경찰한테 말하지 마. 말하지만 우리는 조선에서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계속 회의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 10월 30일 일기를 보면 YMCA에 출근했다. 내일 일정기를 달 것인가 달지 않을 것인가. 지난 며칠 동안 가장 화급한 사안이었다. 왜냐하면 이 다음날 10월 31일이 그 일본 천황의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의무적으로 일정기를 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윤치호가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다음 줄에 하는 말이 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우리가 민영환처럼 자살을 하거나 이승만처럼 조선을 떠난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러니까 뭐 민영환이랑도 개인적인 신문이 깊었는데 자살해버렸으면은 뭐 달고 말고 고민할 것도 없죠. 일장기. 그리고 이승만처럼 조선 떠나 있으면 그 사람도 걱정할 거 없어요. 근데 나는 지금 이 일본 치하에서 일본 사람들이 일장기 안 달면 다 들어가고 왜 일장기 안 다냐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런 고민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승만 박사 밖에서 계속 열심히 돌아다니고 계시는데 그 밑에 제가 이제 결국 돈이라고 또 이름을 단 게 그 YMCA 갔더니 또 이승만 박사 편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 편지를 보고 윤치호가 하는 말 이승만 박사는 돈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써요. 그리고 그 다음 일기에 내가 그 이승만 박사의 돈을 원한다는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은 이러하다. 첫 번째 1. 우리가 심각한 경제적 압박에 처해 있는 이상 없는 돈을 보내줄 수는 없다. 그리고 3번. 상하이 임시정부는 어리석은 폭력난동을 포기해야 한다. 폭력난동 시도해봐야 조선인만 다칠 뿐이다. 임시정부를 운영해 나가려면 1년에 적어도 4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한다. 통치할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정부를 유지하는데 이 막대한 돈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많은 똑똑한 청년들에게 견실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쓰면 어떨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상해 임시정부는 사실상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게 뭐 그런 말은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죠. 그래서 사실 그 이광수도 뭐 안창호랑 같이 상해 갔다가 이광수도 가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조선으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유지한다고 그 비용 쓸 바에는 차라리 젊은 똑똑한 애들 교육시켜서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윤치호가 말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1쪽에 보면은 계속 연결이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치호도 굉장히 똑똑하고 영어를 잘하니까 사람들이 야 요즘에 다 밖에서 독립운동 한다는데 윤치호 너도 가봐라. 너도 외국 가서 좀 하라. 좀 독립운동 해봐라. 그랬더니 윤치호가 하는 말이 나는 위대한 인물도 아니고 엄청난 부자도 아닌 상태에서 가면 제2의 이승만이나 김가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승만의 그 해외에서 하는 활동을 좀 이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난 우리 아이들을 보살펴야 한다. 뭐 물론 그렇다고 이 윤치호가 그게 이승만의 행동이 다 무용한 짓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승만만큼 알고는 있었는데 윤치호 생각에는 그 외교도 외교인데 지금 이 조선인들 생각이 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조선인들이 자유 같은 거 얻어봤자 조선인은 그 자유를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있으면 뭐하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결국에 사람들이 친일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결론이 일어나는 건데, 이젠 윤치호가 그 조선인들의 생각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일반 사람들, 일반 조선인뿐만 아니라 당시 안창호, 뭐 이광수, 김환란 이런 당대의 지식인들을 보면서도 혀를 쯧쯧 차는데, 마지막에 그 1932년 7월 15일 일기를 보면 안창호가 이때 수감돼요. 감옥에 가요. 근데 이제 이광수가 윤치호를 찾아와서 네가 조금 가갖고 어떻게 손 좀 써달라. 안창호 석방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그 말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안창호를 보러 감옥에 갑니다. 윤치호가. 근데 김환란 선생님께서 지금 듣자 하니 윤치호 네가 안창호 석방해달라고 자꾸 요청했다는 그런 소문이 들리는데 나 그거 너무 화가 난다. 와서 불평을 말을 한 거예요. 왜 이러냐면
그 제가 밑에 잠깐 표로 짧게 두 개를 넣었는데 당시에 서부파하고 기호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근대 지식인들이에요. 다 이제 유학도 하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뜻도 같은 사람들이고. 근데 그 와중에 또 파를 나눴어요. 서부파, 기호파. 이제 이거는 보통 출신 지역에 따라 나뉘는데 서부파는 이제 이 한반도의 서북 쪽, 좀 북한 출신 분들이고 기호파 뭐 경기 아니면 충청도. 그래서 당시에 안창호랑 이광수는 서부파였어요. 그리고 이승만, 김한란은 기호파였어요. 그러니까 왜 윤치호 너도 기호파인데 서북파인 안창호 석방에 그렇게 네가 힘을 쓰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서북파와 기호파에 계속 이런 거에 대해서 윤치호가 일기에 굉장히 자주 쓰는데 이제 윤치호는 이해가 안 되는 건 거죠. 뭐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나 여기서.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안창호가 나오는데 그 1931년 4월 18일 마지막 일기를 보면은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안창호가 이끄는 서북파가 기호파를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와이, 미국, 시베리아, 중국 등 조선인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이 두 파벌은 도저히 용회될 수 없는 적대감을 지니고 있다. 서북파는 기고방침으로 일본인을 몰아내기 전에 기호파의 씨를 말려야 한다고 선언했다.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온 기호인은 한결같이 두 진영 사이에 적대감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서북파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 같다. 모든 조선인이 폭풍우가 이는 바다 한가운데 한 배를 타고 있는데 안창호 같은 인사들이 어떻게 이 하잘것없는 분파 정신과 증오심을 고취할 수 있는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좌파 우파가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뭐 요즘 말로 하면 같이 우파인데 조선에서도 싸우고 어디 하와이든 상해든 나가면 둘이 계속 그 두 개가 분파가 갈려서 싸우는 거예요. 조선 독립보다 내가 상대편파 죽이는 게 먼저다. 그러니까 결국 이 윤치호 일기는 이 배운 지식인도 아직까지 정신 상태가 맨날 파 갈라서 싸우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인데 밖에서 자유, 자본주의 가지고 오면 뭐하냐 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고 저는 결국에는 이제 이승만 박사의 선물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선물에 당연히 조선인의 이 상태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라는 것이 끝입니다.